그들의 말이 아닌 행동을 믿어야 된다.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월가 최대의 양치기 소년, 미국 1위 은행인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이 또 한 번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트코인의 주요 용도는 돈 세탁, 사기, 세금 회피, 불법 거래 자원 같은 불법 활동에 사용된다 라고 하면서 또다시 개미들한테 겁을 주고 있고, 근데 굉장히 재밌는 사실, 여러분들이 내막을 아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JP모건을 포함한 미국 최고의 은행들 20년 동안 인신매매, 마약밀매, 자금세탁 등 불법 행위로 인해서 400건의 주요 법적 소송에서 약 2천억 달러의 벌금과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은 지금 누구 소개를 하고 있냐? 자기 소개를 하고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JP모건은 지금까지 2000년 이후 은행 증권 및 기타 벌금에 대해 지불한 총 금액이 38억 달러, 한화로 5조가 넘는 돈을 불법 행위로 지출한 그런 미국의 1위 은행이다. 근데 아직도 여러분들은 이들이 하는 말,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믿으십니까? 행동을 믿으십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 그들의 말이 아닌 행동을 믿어야 된다. 불과 얼마 전까지 뭐 했습니까? JP모건은 내부 암호화폐 팀을 3배나 늘렸다. 다른 인력들은 다 그냥 해고하고 자르고 했으면서 왜 암호화폐 크립토 팀만 3배나 늘렸을까? 말과 행동을 완전히 다르게 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 제이미 다이먼은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결국에 JP모건은 어떤 집단입니까? 연준보다 더 연준 같은, 어떻게 보면 비공식 연준이라고 불리는 게 미국의 1위 은행인 JP모건입니다. 실제로 JP모건은 언제였습니까? 이번에 작년 소형 중소은행들이 줄줄이 뱅크런 터졌을 때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까지 다이먼한테 전화 걸어서 사태 해결해 달라 부탁을 했었고, 실질적으로 JP모건은 어떤 기관입니까? 1907년 대공황으로 미국의 대다수 은행의 파산에 직면했을 때 시장 질서를 세우고 금융사들의 대규모 인수합병을 하면서 작은 회사들을 삼키면서 몸집을 키워서 거진 어떻게 보면 비공식 연준으로 활동했던 게 JP모건입니다. 실제로 1913년 설립된 민간 기관인 연준까지 JP모건의 모델로 만들어진 은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하는 일 뭡니까? 연준이 하는 일은 결국에 돈 찍어내고 통화 공급하는 건데, 여기 이 수도꼭지 맨 입구에 입짝 붙여가지고 연준이 돈 찍어내는 거 제일 먼저 받아가지고 개인들한테 대출해주면서 꽁으로 돈 버는 집단. 현재 이 무한정 화폐 찍어내는, 미국의 신용으로 무한정하게 무한맵처럼 돈 찍어내는 거에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게 바로 JP모건이다. 근데 JP모건은 이런 통화 시스템을 계속해서 유지해서 나가고 싶지, 이거를 지금 위협하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는 얼마나 이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세계 1위 은행이자 미국의 1위 은행인 CEO가 얼마나 비트코인에 무지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뭐였냐면,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가 2100만 개로 추정되는 비트코인을 더 만들어서 올 수도 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습니다. 정말 지구상에서 가장 큰 은행인 CEO가 이렇게 이해가 부족하다는 거. 물론 사토시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물량이 던져지면 시장에 충격은 올 수 있다. 근데 비트코인은 2100만 개 이상 찍어낼 수 없게 이미 토큰이 만들어졌다. 근데 이거는 얼마나 지금 이해도가 없는 사람입니까? 근데 반면에 지금 제이미 다이먼과는 정반대로 최전방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테슬라를 완전 초기부터 발견해냈고 엄청난 테슬라를 통해서 큰 수익을 만들어내고 비트코인조차도 250달러부터 그 가치를 알아냈던 아크인베스트먼트의 CEO 캐시우드 누님. 캐시우드 누님은 지금 제이미 다이먼이 저런 말도 안 되는, 대중들 혼란시키고 또 선동하면서 헛소리할 때 지금 어떤 인터뷰를 해줬습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을 거다.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거래소 해킹당하면 어떡하냐, 지갑키 분실하면 어떻게 하냐, 비트코인에 대한 합법적이고 규제된 접근 방식이 바로 아크인베스트먼트 ETF다 라고 하면서 혁신 기술에 대한 어떤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지금 그런 방향성을, 혁신을 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아크인베스트먼트가 GBTC 매도하니까 캐시우드는 앞에서는 비트코인 좋다 그러고 왜 판다고 하나요 캐처님, 이것도 구라 아닌가요?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GBTC 수수료 너무 비싸고 이제 본인들이 장사할 건데 뭐하러 남의 가게 비트코인 계속 사고 들고 있습니까? 아크인베스트먼트는 실제로 GBTC 매도하고 자체 현물 비트코인, 아크인베스트먼트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입했습니다. 환매해가지고 결국에 비트코인 샀고, 계속적으로 아마 캐시우드는 더 비트코인 모아갈 거다. 우리도 이런 캐시우드처럼 유연한 투자의 마인드를 가져야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혁신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 항상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항상 투자를 잘하려면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일관성 있는 어떤 고집도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유연함이 중요하다. 제이미 다이먼과 반대로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는 어떤 움직임입니까? 그는 원래 굉장히 오랫동안 비트코인에 대해 부정적이었다가 2년 전부터 비트코인에 대한 견해를 바뀌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그것에 맞춰가지고 발을 맞추어서 정말 객관적으로 지금 시대적 현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것을 면밀히 체크하면서 이런 견해를 바꿀 줄 아는 게 진정으로 멋있는 그런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레리 핑크는 그 의견을 바꿨고 그는 이제 비트코인을 신봉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새로운 자산 클래스가 될 것이고 당신을 보호하는 자산 클래스고 금과 다르게 상한선이 있다. 그러니까 총 공급량 2,100만 개밖에 못 찍어낸다라는 걸 레리 핑크는 알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바보 멍청이 같은 소리를 하는 제이미 다이먼과는 다른 모습이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캐시 우드와 레리 핑크 같이 이런 혁신의 최선두 주자로 활약하고 있는 리더들의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 그리고 현재 시장이 조정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 지금 3월에 모든 투자자들이 어떤 거 기대하고 있습니까? 금리 인하. 연준이 이제 계속 목 조이면서 유동성 조였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내려주면서 유동성 공급해주나 어떤 이런 기대감이 퍼지면서 증시도 비트코인도 올랐는데 이번에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전 세계 주요 인사들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 어떤 이런 내러티브들이 시장에 퍼졌고 실제로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미국은 소비 경제입니다. 미국의 GDP의 60% 70%를 소비가 차지한다. 근데 미국의 소매 판매가 이런 식으로 예측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근원 소매 판매까지 예측치를 상회하면서 미국의 소비 시장이 강하다. 안 그래도 지금 소비 때문에 인플레이션 일어났는데 여기서 금리 인하까지 해서 유동성 풀어버리면 소비 시장 더 활발해지고 그러면 인플레이션 또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서 일주일 전만 해도 금리 인하 확률이 70%에 달했는데 지금 61%까지 내려오면서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를 3월 달에 안 해줄 수도 있고 또 한 번 동결해 줄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시장에 조금 전달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쨌든 간에 연준이 표면적으로 금리를 내리고 있지는 않지만 뒤에서 돈 풀면서 뒷구녕에서 유동성 공급해줬던 RRP 물량이 계속적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고 이 RRP가 완전히 0에 도달해서 소진되기 전까지는 증시고 크립토 시장이고 단기적인 조정은 있더라도 어쨌든 간에 조금 더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RRP 물량이 완전히 소진되는 시기 제가 말씀드렸던 3월 정도가 되면 RRP가 완전히 소진될 거고 여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만약에 금리 인하까지 연준이 안 해주고 동결해준다라고 하면 저는 3월 달에는 약간의 여러분들이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단기적으로 조금 기간 조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RRP 물량이 완전히 소진되기 전까지는 저는 계속적으로 중기적으로 불리시한 시장 흐름을 기대하고 있고 크립토 개별 시장에는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코인베이스와 SEC 소송의 판사가 증권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SEC를 구석에 몰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가상자산이 증권이냐 라고 SEC 측 변호사한테 물었는데 변호사가 어떤 얘기를 했냐. 정확히는 아니다. 토큰들은 컴퓨터 코드라고 답하면서 이에 대해 판사가 되물었습니다. 당신 뒤쪽에 있는 사람들 코인베이스 변호인단이 말하는 것과 왜 네가 말하는 게 똑같냐. 결국에 반론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얘네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SEC는 지금 논리가 없다. 논리가 뒤죽박죽이다 하면서 판사가 뭐라 그랬냐. 증권 여부를 결정하는 SEC 측 기준이 너무 광범위해서 우려스럽다 라고 얘기하면서 핵심적으로 이번 소송 변론에서 판사가 핵심적인 부분을 찍혔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을 위한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 90년 전에 오렌지 농장 가지고 증권법을 판단했던 하위 테스트는 현재 시장에 지금 적용해서 안 된다. 이미 거진 100년 전에 적용했던 거를 아직도 지금 적용하면 어떡합니까? SEC 게리 겐슬러는 계속 하위 테스트를 얘기하면서 가상자산이 증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여기에 적용돼서 안 됩니다. 오렌지 농장이 증권이냐 아니냐와 지금 최신 현대 기술이자 혁신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같은 선상에 놓고 판단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판사가 뼈를 때리는 새로운 법에 대한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 만약에 코인베이스와 SEC 소송에서 코인베이스가 유리하게 흘러간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리플 소송에서도 크립토 시장에 웃어줄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고 실제로 판사들도 어떤 SEC의 이런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그냥 떼쓰기식의 이런 발언들을 지금 편들어주지 않고 있다는 거 굉장히 저는 고무적으로 잘 흘러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는 어떤 움직임입니까? 가상자산을 인정한 119개국 중 절반가량이 관련 규정을 제정했다. 근데 이 관련 규정을 제정한 게 나쁘게 제정한 게 아니라 정식 제도권, 정식 자산 클래스로 수용하려고 조금 더 견고하게 법안을 마련하고 채택을 하려는 움직임.
가장 그런 선두주자로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유럽입니다. 유럽은 세계에서 최초로 가상자산법인 미카를 통과시켰고 23년에 내년이니까 올해입니다. 올해 6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합니다. 이 미카법은 유럽의회가 가상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모든 부분에 대한 사업자 등록 요건이나 투자자 보호나 이런 제도권의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딱 명시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자 보호하면서 혁신 살려서 쭉쭉 가자. 이런 움직임들을 미국도 지금 본받아야 되고 특히나 우리나라도 본받아야 되는데 그나마 굉장히 다행인 소식. 우리나라 정부도 어떤 이런 국민들의 요청에 반발에 못 이겨서 비트코인 현물 ETF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얘기가 나왔다. 그래서 저는 조금 차분하게 지켜보면 우리나라도 어떤 이런 혁신을 무조건적으로 거부하고 반대할 것이 아니라 조금 좋은 거는 좋은 대로 수용하고 또 나쁜 거는 이렇게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조금 우리나라도 혁신에 발맞춰 갈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갈 수 있기를 개인적으로 기원해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한 전통 기관이었던 프랭클린 템플턴이 언제 솔라나 ETF가 나오냐라고 하면서 솔라나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시한 발언을 해줬다. 많은 캐쳐 구독자님들이 최근에 전반적인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면서 솔라나가 언제 갈까요? 솔라나 폭락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걱정하고 계시지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 유일한 미국의 레이어 1 메이저 코인은 솔라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관들 사이에서도 솔라나를 매우 좋게 불리시하게 보고 있고 분명히 시장이 커짐에 따라 미국은 다 자기네들이 ETF부터 스테이블코인 거래소 다 자기네들이 해먹고 싶어 할 거기 때문에 레이어 1에서도 본인들이 해먹을 수 있는 이 솔라나 생태계를 살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 우리한테 지금 힌트를 주고 있다. 그러니까 잘 구축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레이어 2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만타가 빗썸에서 신규 상장됩니다. 원래 국내 거래소 같은 경우는 빗썸이나 업비트나 해외 거래소에서 다 상장되고 상승 나오고 펌핑 나왔던 거 항상 뒤늦게 국내에 상장시키면서 개인 투자자들, 국내 투자자들 설거지 용도밖에 안 됐는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 빠르게 신규 토큰, 유망한 토큰을 빠르게 상장시키는 빗썸이 굉장히 아주 저는 요즘 열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만타도 저는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게 아니다. 오늘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물론 단기적인 펌핑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조금 기간 조정이 나와서 자리를 잘 잡아주면 만타도 조금 중기 프로젝트로 가져가도 절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만타의 TVL은 지금 아비트럼, 옵티미즘 얘네 둘은 부동의 1, 2위입니다. 근데 나머지 지금 베이스 메티스까지 지금 이기고 TVL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꼭 뭐 만타 토큰이 아니더라도 만타에서 분명히 파생되는 굉장히 많은 좋은 프로젝트와 디앱들 토큰들이 나올 건데 이런 토큰들에도 조금 집중을 해보시면 레이어 2에서도 굉장히 잠재력 있는 프로젝트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제가 최근에 일본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는 코인 아스타도 굉장히 지금 시장 횡보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스타의 CEO 소타 와타나베가 또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을 해줬습니다. 지금 하쿠호도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광고 회사와 거의 모든 일본 대기업의 광고를 지원하고 있고 지금 도요타, 마쓰다, 미쓰비시 등과 여러 웹3 해커톤을 진행했다. 정부 차원에서 지금 굉장히 강하게 아스타를 제가 봤을 때 아스타를 메인으로 세워놓고 아스타 메인넷을 메인으로 세워서 일본이 조금 웹3 시장에 도약하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스타도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구축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기술적 분석 조금 도와드리자면 일단은 비트코인이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뭔가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흘러내릴 것 같고 40K 깨고 폭락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심어주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저가 매수 42K를 깨지 않는 선에서 저점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쨌든 간에 일봉상으로 계속 저점을 높여주는 움직임. 제가 봤을 때 40.2K를 깨고 내려가기 전까지는 어쨌든 간에 이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환매가 일어나고 GBTC가 던져지고 또 새로운 투자자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매물대를 견고하게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URPD 이런 손바뀜이 가장 크게 일어났던 구간이 어디입니까? 바로 42.5K. 이 구간에 지택만 충분히 잘 해준다라고 하면 현재 위치에서 다시금 상단까지 치고 올라줄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 근데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도 절대 무방하지 않고 그레이스케일이 완전히 물량이 환매되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큰 상방 압력으로 작용되기는 조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부터 작년 10월부터 저와 함께 캐쳐 구독자님 가족분들은 잘 구축해 오셨기 때문에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잘 홀딩하시고 지금 신규 진입을 조금 고려하실 분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하시고 현금을 들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40K 정도까지 가격을 준다라고 하면 한 번 더 여기서 입을 벌리고 조금 줍줍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가격의 움직임만
보는 게 아닙니다. 제가 또 중요하게 보는 거 바로 코인베이스의 흐름. 코인베이스와 비트코인 굉장히 커플링돼서 움직이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코인베이스도 이런 식으로 연일 큰 폭의 하락을 보이다가 지금 일봉상으로 이틀 영속으로 양봉이 들어와줬고 저점을 높여주는 움직임. 다시금 지금 어느 정도 과매도가 됐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와주는 모습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보고 있고 코인베이스와 마찬가지로 기관들의 비트코인 간접 투자 상품이라고 불리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큰 폭의 하락을 멈추고 이런 식으로 추세 전환 캔들인 도지 캔들 이후에 장대 양봉이 들어오면서 약간 피벗을 하려는 움직임. 충분히 지금 스트래티지와 코인베이스 모두 이 하방 트렌드 라인을 확실히 돌파해주는 그 시점이 피벗을 하면서 비트코인도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인베이스 차트와 스트래티지 차트도 잘 비교를 해보면서 조금 대응하시면 우리가 언제쯤 다시 상승의 흐름으로 다시 상승 연료를 받아가지고 48K를 뚫고 올라가는지 그 부분을 좀 캐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파이어 차트도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자면 제가 왜 하방 경직성이 강할 것이고 지금 시장을 크게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느냐. 왜냐하면 지금 물량을 던지고 있는 거 누굽니까? 바로 초록색, 노란색 얘네들 누구냐? 바로 개미들, 개인들만 지금 무섭고 시장이 지지부진하니까 물량 다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물량 던진 거 다 누구 입속으로 들어가고 있냐 보시면 갈색 고래들, 가장 큰 고래인 갈색 고래들은 비트코인 폭락하고 횡보해도 그냥 계속 매수하면서 물량을 결국에 개인들에서 기관 및 고래들이 입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구간에서 충분한 매집이 끝나고 GBTC의 환매 물량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다시 치고 올라가 줄 수 있는 그런 파이어 차트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에 포함되시기보다 오히려 저가에서 오히려 수량을 모으고 DCA 해가지고 매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링크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으로 입장하셔서 정보 잘 참고하시고 성공적인 투자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